안녕하십니까. OBS 뉴스N 이슈입니다. 새누리당이 4.13 총선의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3월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대희 전 대법관이 오늘 서울 험지 출마를 수락하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탈당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표 여전히 인재 영입과 조기 선대위로 맞불을 놓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해 보입니다. 전계환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정계환 정치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 담화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질의응답을 포함해서 99분간 진행이 됐는데 사실 형식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의견이 좀 많은 편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제 대통령께서도 참 답답했겠지만 이제 대국민 담화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답답했다. 왜냐하면 이제 신년 담화의 특징상 국민들이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내놓고 지금 뭐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안보, 경제 모든 문제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뭔가 좀 새로운 해법이나 비전을 좀 제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게 빠지다 보니까 원론을 확인한 수준 이상 없다.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도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신년 기자회견의 효과라는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것이 국정 운영의 탄력으로 이어지면서 대통령이 좀 더 힘차게 국정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대통령도 답답했겠지만 국민도 참 답답한 기자회견을 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해서 지적 아닌 지적을 받아왔던 소통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질의응답이라는 순서를 마무리했습니다만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짜여진 순서에 따라서 진행됐다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새해 첫 대국민 담화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지지율을 하락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뭐 당연히 엇갈렸습니다. 뭐 여당이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구조가 아니니까 뭐 대통령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옳고 또 대통령께서 하셨듯이 야당이 지금 정신 차리고 회방꾼에서 좀 적극적인 협력자로 바뀌어야 한다는 이제 원론적인 수준의 이제 평가가 있었고요. 이제 야당은 뭐 억울하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활성화 관련된 법안도 사실상 다 처리를 해준 것이고 지금 이제 기간제법이나 파기헌법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악법이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모든 법안을 다 통과시키려고 한다. 그럴 경우에는 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가 또 국민들에게는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야당이 처해 있는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는데도 당내 사정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또 바깥으로 나오는 파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의례적인 찬성과 의례적인 이제 반대였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화는 북핵 문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의 역할을 촉구를 했고요. 잠잠했던 사드 배치 발언도 조금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한중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이 있고 내일은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어떤 줄다리기, 미묘한 상황과 입장을 대변한 것일 수도 있고 중국에 대한 역할론을 강조했는데 북한이 후회할 수 있는,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대책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참 뭐 답답합니다. 이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집단이냐는 이제 원론적인 질문을 해보면 이제 이번에 이제 제재라는 것이 결국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북핵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거나 또는 지금보다 상당 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까지는 있어야 하는데 어떤 제재 수단이 과연 북한을 움직이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좀 답이 없는 것 같고요. 원론적인 수준에서는 미국, 러시아, 중국이 유엔 결의를 위반한 상황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되겠다는 것까지는 같지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당장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북한의 원유 공급을 중단하라 이렇게 하지만 중국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북한과의 결별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북한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 길은 역시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끌어내는 것 외에는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좀 근본적으로 던질 상황이 아니냐. 그런 뒤에 북핵을 일정하게 조정을 하면서 시간을 연장하거나 장기적으로 북핵을 최소한 이제 폐기하도록 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그랜드 플랜, 즉 큰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 미국을 견제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완충기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집니다. 가장 많이 대국민담화에 등장했던 단어는 역시나 국민과 경제였습니다. 노동오법 일괄 처리 입장에서 조금은 한 발 물러선 분리 처리, 일단 4가지 법안이라도 통과시키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다음에 일단 다행이고요. 네. 하나는 도저히 못 받겠다고 야당이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거는 오히려 이제 좋은 결정이었다. 이제 여야가 다시 이제 힘을 합쳐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정치가 꽉 막혀 있을 때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으냐. 역시 한 발 물러서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합의 가능한 영역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것이 정치의 묘미이기도 하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정책을 100% 수용이 되지 않더라도 60%든 70%든 수용하도록 해서 또 풀어나가는 것이 정치라면 이번에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서 4개 법안이라도 처리하자고 했듯이 여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자율권을 가지고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에 최소한의 물꼬를 이제 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치권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 확대를 골자로 한 공천 룰을 확정지으면서 선거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험지 출마론이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부산을 떠나서 서울 야당 지역으로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입지를 아직 정하지 않은 오세훈 전 시장도 결국에는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딘가 험지라고 보여지는 곳으로 출마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압박을 심하게 받을 것이고요. 결국 이제 정치인은 중요한 순간에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데 안대희 대법관은 일단 부산을 포기하고 서울을 선택한 것은 위험도는 높지만 스스로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다. 안대희 대법관은 어쨌든 이번 총선에 국회의원 당선이 되면 아마도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될 만한 이제 인물이고 그런 만큼 이번 그 총선 출마 지역이 어디인지 또 누구와 맞붙어서 이기는지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선택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가 험지 출마를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안대희 대법관의 서울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것은 김무성 대표에게는 일종의 성과고 안대희 대법관에게는 정치적 승부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과연 종로를 계속 고집할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총선 전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오세훈 시장도 자신이 정치적 승부수를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새누리당이 야당의 분열 속에서 어느 정도 공격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데 인재영입 1호 인사들은 수도권 친노 의원 지역에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기자회견 하면서 하여튼 용기 있게 보였고요.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는구나. 이제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번에 이제 친노 패권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이제 4군데를 지목했습니다. 아마도 그 의원들은 속으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자신들이 마치 지금 야당을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몰아놓은 장본인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이제 받으면서 일단 이제 승부를 치러야 되는데요. 저는 일정하게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처음에 영입이 될 시점에는 조금 의아해했는데 처음으로 선택했던 정치적 선택이 어쨌든 야당의 아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직접 40대라는 젊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새누리당이 시도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한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국회 정식 복귀를 앞두고 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행보도 눈에 띄는데요. 이른바 만찬 정치. 뭐 그간 만찬 정치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만은 식사를 하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뭐 알 길은 없습니다. 뭐 2가지일 겁니다.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를 중심으로 친박이 모인다는 의미가 하나 있어서 자신이 구심에 섰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요. 다른 한 측면에서는 거기에 불려가는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어쨌든 공천에 매우 유리하다는 일정한 눈도장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효과를 예.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최경환 부총리가 돌아오자마자 김무성 대표의 대척점에 지금까지 서청원 최고위원이 있었다. 이제는 그것은 과거의 것이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는 최경환 부총리가 확실히 김무성 대표의 대척점에 서서 이번 총선을 주도할 것이다. 역시 최경환 부총리 뒤에는 대통령이 일단 밀고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힘이 실릴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의 총선 공천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최경환 부총리 주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재원 의원이나 조원진 의원 등이 이제 일단 대구 경북의 총선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예. 사실 돌아오자마자 대구에서 영입하거나 또는 갑자기 출사표를 던지는 사람들을 보면 최경환 부총리의 입김이 확실히 커지고 좀 장악력이 훨씬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탈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학용 김승남 의원 그리고 DJ의 마지막 비서관이었습니다. 동명이인인 최경환 예비후보가 탈당을 했는데 이에 이제 문재인 대표는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김종인 전 의원은 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경제통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노 패권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을 불식시킬 수 있는 카드로 내밀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뭐 영입까지는 대단히 성공한 것으로 보고요. 이제 김종인 전 수석 같은 경우에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또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전 수석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주느냐. 정말 당내 친노 패권의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만약 김종인 전 수석에게 줬다면 저는 기사회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아마 김종인 전 수석의 평소 소신대로 한다면 지금 당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재인 대표의 사퇴 문제까지도 거론할 수 있다. 김종인 수석이 문재인 대표의 사퇴 문제를 거론하고 친노 패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만약 나선다면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수석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변화된 그래서 안철수 신당이 갖고 있는 약점들을 보완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전 수석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위임한 상태에서 영입됐느냐. 이 부분은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 선대위 카드를 내면 문재인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밖에서의 시각은 그러나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아직 탈당을 결정짓지 않았습니다만 박지원 의원이 더 탈당할 가능성이 남아있고 그간 컷오프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됐던 대상자들이 스스로 떠나서 밖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클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정치라는 것이 세력 싸움인데 새롭게 영입한 인재들이 그간 현실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정치적인 그 입지가 좁기 때문에 과연 총선에서 역할을 해낼 것이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할 것입니다. 일단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나 신임을 받는다. 뭔가 비전과 희망을 주고 있다는 전제하에 아마 지금과 같은 새로운 인물들이 영입된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인데 지금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양자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체제가 패권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총선과 대선 승리가 없다. 이 상황에서 과연 지금과 같은 인재 영입의 속도를 붙인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이 하나 있고요. 안철수 신당으로 계속 불리지 않습니까? 국민의당도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는 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공간을 넓혀놓고 그 넓혀진 공간에 여러 세력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야당으로 뭔가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지금 현재 상황이고 이제 이런 점들을 과연 외부 수혈 인사로 다 채울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야당이 인재 영입을 통한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어떻게 당을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민의당은 창당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조직 인선 과정에서의 이런저런 잡음도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병호 의원이 안철수, 김한길 최근의 불화설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이제 불화가 생긴 것 같고요. 당장 뭐 교섭단체 구성을 먼저 해야 된다. 아니,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인데 저는 이제 외부 인사 영입을 왜 했느냐. 지금 그 윤여준 전 장관이나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다 권한을 좀 위임해라. 안철수 의원이든 김한길 의원이든 위임한 상태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의 혁신과 개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맡겨놓고 가야지. 지금 국민들이 당장 보면 교섭단체 구성이 무슨 국민들한테 중요한 일입니까? 안철수가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에 맞는 뭔가 당의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그걸 주지 않은 채 마치
이해관계를 가지고 기득권 다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문병호 의원이 나와서 아니라고 이야기한들 국민들이 믿지 않고 실제로 내부에서 그런 격렬한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면 더욱더 외부에 영입된 인사들한테 권한을 주고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은 열심히 뛰어다니는 배우가 되겠다. 이런 자세로 좀 당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총선이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각 정당마다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새로운 피가 들어와서 새로운 활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서 갈등도 빚어질 수 있는데 뭐 인재 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사람이 불러온 재앙도 인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 당에서 들어온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래서 고인물이 썩어가고 있으면 썩은 물을 먼저 치우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바깥에 새물을 붓는 게 먼저입니까? 저는 치워야 새물을 담을 수 그렇습니다. 있죠. 네. 그러면은 내부에서 쇄신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고 이것을 오려내든지 도려내든지 아니면 밀어내든지 이런 이제 사전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물을 부어서 새로운 정당의 모습으로 갖춰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은 어찌됐든 국민들이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 엄청난 비판을 하니까 우리가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인재 영입을 하는 것은 아니냐. 근본을 바꾸지 않고 장식품을 바꿔놓고 당이 쇄신했고 이미지 개선 차원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국민들이 지금 지적하는 대로 양당 모두 갖고 있는 핵심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우선적으로 보완해놓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의 모습을 갖춘 뒤에 지금과 같은 인재 영입이 더욱더 속도를 가한다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좀 총선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목요일 정치권 동향 전계환 정치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